오늘은 광복 후 조선에 남은 일본인 이야기입니다. 1945년 8월 14일 일본 제국은 연합국에 항복을 선언했죠. 다음 날인 8월 15일 천황 쇼와 덴노는 오금 방송을 통해 공식적으로 그리고 국민들에게도 항복을 알렸습니다. 지옥과 같았던 2차 세계대전이 종결되는 순간이었죠. 같은 날 한국은 해방을 맞이하면서 광복절을 기념했습니다. 이 소식은 당연히 한국에 거주 중이던 일본인들에게도 전해졌고, 소식을 들은 대부분의 일본인들은 일본 제국의 패전이라는 사실에 충격에 휩싸인과 동시에 식민자로서 두려움을 느꼈죠. 그럼 광복 후에 한국에 남은 일본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1945년 8월 15일 광복 당일 정오 무렵 경성을 포함한 일본인 거주 지역에는 중대 발표가 있으니 경청하라는 문구가 적힌 벽보가 뿌려지고 있었습니다. 벽보를 본 일본인들과 일부 조선인들은 정오에 맞춰 라디오를 켰죠. 당시 일본인들에게 있어서 천황이 직접 방송을 한다는 건 극히 드문 일이었습니다. 라디오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모두 웅성거리기 시작했으나 패전 소식이 흘러나오자 조용해진 채 싸늘한 기운만 남았죠. 한편 방송을 들은 조선인들의 반응은 이게 무슨 일이지? 였습니다. 뭔가 긴가민가 했다는 말이죠. 이건 일본인이 아니면 알아듣기 힘든 문어체를 써서 방송을 했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라디오를 가지고 있는 조선인도 드문 상황에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이 흘러나오니 해방이라는 사실조차 모르는 사람이 많았죠. 해석이 가능한 일부 지식인들조차 끝까지 항복이라는 말 자체가 나오지 않고 종전만 언급되는 방송에 모두가 의아했던 겁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라디오 방송과 일본인들의 수상한 분위기 때문인지 오후부터 해방이라는 소문이 나기 시작했고, 다음날 형무소에서 정치범들이 석방되면서 경성에는 만세 소리가 울려 퍼졌죠. 한편 경성 전기 주식회사의 사장이었던 호주미 실로쿠로는 방송을 듣자마자 직원들에게 만약 단 1분이라도 정전이 일어나는 날에는 무서운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신신당부가 섞인 말을 했습니다. 호주미는 패전의 충격과 식민자로서의 두려움이 감도는 마당에 암흑까지 찾아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다음날인 16일 호주미를 포함한 일본인들은 경성부청 앞 광장의 인파를 보고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세상이 바뀌었다 라고 말이죠. 그들이 본 인파는 소련군이 서울역으로 온다는 소문에 붉은 길을 들고 남대문로를 따라 서울역까지 이동하는 조선인들이었습니다. 이건 조선 총독부 관료들이 광복절을 맞이한 조선인들에게 혼란을 준답시고 벌인 공작이었으나 오히려 조선인들이 더 이상 일본을 두려운 존재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 상징적인 사건이죠. 해방된 조선인들은 직접적으로 일상을 통제했던 경찰서나 행정기관 그리고 신사를 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인들이 그토록 두려워했던 일이 일어난 것이죠. 공식 통계에 따르면 16일부터 약 일주일간 보고된 습격 사례만 913건이었고 살인과 폭행 사건은 약 260여 건이었습니다. 근데 이건 뭐 공식적인 수치에 불과합니다. 누락된 사건도 어마어마하게 많죠. 경찰서에서 근무했던 나카무라 기미의 회고록에는 그날의 참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항복방송 다음날 출근을 하니 경찰서의 유리창이 모두 깨져 있었다. 마음을 가다듬고 서장실로 들어가니 조선인 순사가 이제 우리가 서장이라며 회전의자에 떡하니 앉아 있었다. 다시 밖을 나가니 전날만 해도 온순했던 조선인들이 알몸으로 왔으면 알몸으로 나가라고 협박을 했다. 그리고 돌과 몽둥이를 들고 일본인들의 집을 부수기 시작하는 게 아닌가, 패전을 뼈저리게 체감하는 순간이었다 라고 말이죠. 습격 사태를 바라본 일부 일본인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도 꽤 있었습니다. 특히 식민지배 초기 조선의 저항을 경험하지 않고 문화통치 시기에 조선으로 이주한 사람들이나 조선에서 태어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더욱 이해할 수 없는 노릇이었죠. 그들도 그럴만한 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는 마당에 하루 전만 해도 잘 보이지 않던 조선인들이 갑자기 집단으로 몰려와 돌변했으니 어찌 보면 당황하는 게 당연한 일입니다. 애초에 일본인들은 한반도에 편의시설을 조성하고 경찰을 배치해 조선 안에 일본을 만들어 생활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당시 피해자는 일본인보다 조선인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부와 권력을 토대로 한 자리씩 하고 있었던 자들은 이미 고급 정보를 챙겨 조선인 직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먼저 일본으로 떠나버렸기 때문이죠. 실제로 일본의 항복 방송이 울리고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 부산지방교통국장이었던 다나베 다모는 상부로부터 최대한 빨리 일본으로 가는 배 한 척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어렵사리 마련한 배에 탑승한 인원은 다름 아닌 조선 총독 부인들이었죠. 이들은 권력을 등에 업고 재빨리 일본으로 향했으나 배가 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배가 기운 원인은 낡은 선박 때문이나 기후 탓이 아닌 부인들이 꽁꽁 싸매고 온 귀중품으로 인한 과적이었죠. 끝내 가져온 짐들을 바다에 버리고 나서야 배는 정상적으로 운행되었지만 일본으로까지 가기에는 무리였습니다. 목숨은 건졌지만 다른 배가 마련될 때까지 쥐죽은 듯이 지내야 했죠. 이 모습을 지켜본 한 일본인 교사는 돈 있는 사람들은 모든 재산을 챙겨 밀선을 타고 귀국했지만 우리는 끝까지 남아있다가 송환선이 도착하고 나서야 떠날 수 있었다며 배신감 섞인 회고록을 남겼죠. 누구보다 빨리 조선을 떠나면서 재산을 챙겨간 관료들을 제외하면 한국에 거주 중이었던 거의 모든 일본인들은 은행으로 몰려들었습니다. 패전을 맞이한 국가의 장래보다는 현재의 재산을 더 중요시한 거죠. 실제로 45년 8월 16일 단 하루 동안 경성은행에서만 2억 원이 인출되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은행이 망할 거라 생각한 조선은행 총재 호시노 기요지는 지금
예금 상황에 현금을 소지하는 건 매우 위험하다는 식으로 설득하며 나섰지만 예금주들의 인출을 막을 수는 없었죠. 결국 23일이 되던 날 모든 은행은 예금이 초과되었고 일본인들은 더욱 불안감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어디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에 대참사를 걱정한 총독부의 재무국장 미즈타 나오마사는 다소 다급한 발표를 하게 되죠. 예금 통장과 증서만 있으면 언제든지 일본에서 인출이 가능하다고 발표를 합니다. 발표는 예금주들의 불안을 잠재우는데 효과는 있었지만 문제는 이 내용이 일본 정부와 전혀 협의가 안 된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이용해 막대한 이익을 챙긴 일종의 브로커들도 난무했습니다. 브로커들은 돈이 대량으로 인출되었다는 사실을 알고는 재빨리 일본 현지인에게 일화를 조달해 시중보다 비싸게 팔았죠. 또한 종전으로 인해 일화 수요가 급감했다는 사실도 브로커들에게는 희소식이었습니다. 일화를 팔아 번 돈을 가지고 일본에서 돌아오는 조선인들에게 비싼 값에 일화를 사들일 수 있었기 때문이죠. 한편 일본 정부는 각국에 퍼져있는 제주 일본인들에게 본토의 사회적 혼란으로 인해 수송선 마련이 어려우니 가급적이면 버티라는 식으로 대처했습니다. 여러 대공습을 더불어 핵폭탄이 2번이나 떨어졌기 때문에 해외로부터 오는 수백만 명의 의식주를 책임질 수 없었던 것이죠. 일부 일본인들은 정부의 무책임한 대책에 실망했는지 그냥 조선에 남겠다는 자세를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성 YMCA 청년회관에서는 조선어 강습이 열리는가 하면 잔류파와 기한파 간의 갈등이 생겨나기도 했죠. 다만 이 갈등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9월부터 미군이 진주하게 되면서 일본인의 생활을 제재했기 때문이죠. 여담으로 당시 인천에 잔류 중이던 일본인들은 미군이 상륙한다는 소식에 불안에 떨었습니다. 이때 장관급 관리라는 사람이 들고 나온 대책은 미군을 상대로 위안대를 꾸리자라는 기상천외한 방안이었죠. 미군들이 성범죄를 저지를 것 같으니 피해를 최소화시키자는 논리였습니다. 당연히 일본인들의 반발은 심했고 실제로 만들어지지는 않았죠. 어쨌든 9월이 되면서 한반도에 들어선 미군은 일본인들에게 송환선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송환순서는 조선인과 미군에게 있어서 불안한 요소였던 군인과 경찰을 가장 먼저 내보낸 다음 일반 민간인 그리고 고위 공직자 순이었죠. 일본인들의 안정을 생각해 군인과 경찰을 가장 나중에 송환시키자고 했던 일본의 생각과는 정반대였지만 패전국이라 딱히 뭐라고 할 수 없어서 그냥 진행되었습니다. 수화물은 휴대가 가능할 정도만 허용했고 1인당 1000엔을 소지할 수 있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죠. 때문인지 많은 일본인들은 송환선보다는 밀선을 택했습니다. 미군 측에서 밀항을 단속하기는 했지만 수많은 인파 때문에 단속망은 쉽게 뚫렸죠. 각 지역의 항구 주변에는 밀수꾼들이 들끓었고 일본행이라고 적힌 현수막이 대놓고 놔두는가 하면 물품 검사를 피할 수 있다는 호객성 목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일본인들에게 있어서 공식 송환선을 타냐 밀선을 타냐는 단순한 선택지가 아니었습니다. 송환선을 타면 안전하게 일본에 도착하지만 재산을 내려놔야 하고 밀선을 타면 밀수한 재산은 챙겨가지만 전염병에 노출되거나 도중에 해적을 만날 수도 있으며 악덕업자를 만나는 순간엔 재산을 몰수당할 수 있었죠. 한편 북한에 남은 일본인들은 남한 측의 사람들보다 더욱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수많은 전투를 치르고 북한에 도착한 소련군들은 주둔 비용을 현지 조달로 채웠죠. 현지 조달의 대상은 일본인이었고 소련군의 군인들은 일본인의 집을 샅샅이 뒤지며 먹을거리와 생필품 등을 챙겨갔습니다. 그 과정에서는 술에 취한 소련군이 폭행을 저지르는 사건도 비일비재했죠. 잦았던 거주민들과의 불미스러운 접촉은 결국 두려움으로 번졌고 온갖 괴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여러 부녀자들은 머리를 민 여성은 건들지 않는다는 소문을 듣고 머리를 밀기도 했죠. 소련군은 산업시설에 필요한 노동력을 일본인으로 채웠습니다. 특히 엔지니어들은 소련에 있어서 꼭 필요한 인적 자원이었죠. 당시 억류당한 일본인은 약 7만 명에 달합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거리를 자유롭게 나돌던 일본인들은 소련군과 현지 정권에 의해 수용소에 갇혀 노동 착취를 당해야 했죠. 모든 것을 빼앗기고 발까지 묶인 일본인들은 살아가기 위해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교사였던 도코 요시마사는 먹고 살기 위해 평양 일대에서 일자리를 구하던 중 한 목욕탕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회고록에는 어린아이나 어른 할 것 없이 조선인들은 빨리 물을 가져오라 소리를 쳤다. 먹고 살려면 감수해야 할 일이지만 패전 덕분에 목욕탕에서 시중드는 일본인 나리를 뵙게 되어 영광이라는 식으로 비꼬는 말을 참기는 정말 어려웠다 라고 기록되어 있죠. 빈곤에 못 이겨 빨간 립스틱을 바르고 소련군 접대에 나선 여성들도 있었습니다. 접대에 나선 여성들은 로스케 마담이라 불렸고 나중에 이 사실이 일본에 전해지면서 일본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주기도 했죠. 북한에 억류된 일본인들은 1946년 6월이 되어서야 본토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미연합 사령부인 GHQ 측에서 일본인 송환 협상을 나서며 모두 공식 송환선으로 귀국했죠. 이때 북한 측은 일본의 엔지니어들이 탐났던 나머지 남을 사람은 남아도 된다고 했지만 단 한 명도 나서는 자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일본인이 탈북을 해 남한으로 넘어가는 일도 많았었죠. 남한의 경우에는 아예 잔류하는 사람도 많았고요. 여차저차 본국인 일본에 도착한 사람들은 새로운 삶을 기대했지만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건 차별과 멸시였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당시 일본은 귀국한 일본인들이 주거할 공간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친척집에 얹혀 살아야 하는 신세였죠. 다키카와 나스요라는 여성은 얹혀 사는 삶에 못 이겨 스스로
스스로 생을 마감하기도 했습니다. 다키카와의 가족 8명이 신세를 지면서 졸지에 13명이 단칸방에서 생활해야 하는 상황에서 갈등이 생긴 것이 화근이었죠. 귀국자들의 차별은 극심한 결혼난까지 이어졌습니다. 특히 조선에서 태어난 일본인들에게는 혈통을 믿을 수 없다느니 뭐니 하면서 경멸의 눈빛을 보냈죠.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에는 선입견을 넘어 본토인에게 민폐를 끼치는 사람들이라며 히키 아게샤라 칭했습니다. 대우가 저번 편인 조선인 포로들과 비슷하죠. 조선인 포로들도 일본에 잡혀갔다 돌아와 차별과 멸시를 받았으니까요. 광복 후 조선에 남은 일본인들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